21번, 25번 경제 문제야.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두 번째 경우는 망한 거지, 그지? 소득 안에서 규모의 경제를 해야지, 알뜰하게. 뒤에 거는 지출이 남의 돈을 갖고 지출한 거야. 예를 들어, 예시지. 적금에 가입해서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좀 준비성이 강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하고 대출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다. 이거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 거. 원리금 상환.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있고 원금 상환이 있고 이자 상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은행 가면 원리금 상환한다.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대출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도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지금은 소득이 많은데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적금에 가입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건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행위와 그것이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자, 이자율은 아주 중요하지. 소비계획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이자율에 관계된 지출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갑자기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어.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잘 들어봐. 적금에 가입했는데 미래에 쓸 건데 이자율이 높아. 그러면 당연히 적금에 가입해야지.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자율이 너무 높아. 그럼 미뤄야지. 받지 않든가.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적금을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지.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기간의 소비 모형, 두 기간의 소비 모형이라고 나왔는데 이 두 기간의 소비 모형은 뭐 때문에 뭘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알아? 이게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알았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두 기로 나눈 것은, 자, 모형을 이렇게 두 기로 나눈 건 왜 그런가 볼까? 가상의 소비자 K는 1기와 2기의 두 기간만 생존하며, 이건 다른 조건이 없다는 뜻이야. 1기, 2기 딱. 1기와 2기를 각각 소득을 M1, M2, 소득은 M1, M2,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총 소득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빚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소비가 있잖아. 총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소득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라 그런 얘기야. 1기, 2기.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으면 총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쓰니까 대출을 받거나 누구한테 빌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며 우리가 어떤 걸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거나 하면서 얻는 만족감을 보통 효용이라고 하잖아. 그지? 당연히 소비하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만족감은 늘겠지. 너무 많이 사면 나중에는 안 늘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거야. 그 다음에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선호한대. 그러니까 있을 때는 엄청 쓰고 없을 때는 하나도 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없을 때를 대비해서 좀 아껴가지고 비슷하게 쓰겠다 그런 얘기야. 이게 조건이야. 지금 조건. 이 조건에 맞춰서 이제 설명할 거야. 다음 문단을 가볼까? 그림 1번. 이제 그림 나오면 뭐라고? 제일 처음에 가로하고 세로를 확인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어. 가로는 1기고 세로는 2기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야. 1기에 따라서 효용이 아니고 2기에 따라서 효용이 아니라 1기하고 2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로 세로에 놨다는 얘기는 복잡하다는 얘기지. 자, 일단 예산선이라는 게 눈에 띄어. 예산선이 뭐지? 자기가 지출할 것을 계획한 그 금액을 말하는 거야. 효용의 증가는 당연히 비례관계겠지.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야. 무차별 곡선. 자, 예산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혹은 예산선과 접하는 거야. 자, 뭐하고 뭐냐면 잘 봐봐.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하고 접하는 데 있지. 그지? 그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선생님 설명이 좀 애매하니까 본문 설명 볼래? 그림 1의 이자율은 R이라고 하고, 이자율 R,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예산선은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득 계획들로 연결한 선으로, 그러니까 저기에 가면 안 되는 거, 저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초기 부전점은 M1, M2 소득이야. 초기 부전점이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오른쪽에 봐봐. 저축이나 대출 등 금융행위가 불가능할 때의 소비계획.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돈 갖고 소비한다는 얘기잖아. M1, M2. M1, M2. 확인해 보면 저 꼭대기에 있다. 알았니? M1하고 M2가 만나는 지점이 예산선 위에 있는데 그 점이란 말이야. 그게 초기 부전점이라고. 다 쓰는 거야. 거기다. 알았니? 돈을. 지나치게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낸다. 초기 부전점. 조 안에서, 예산선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야. 넘어가면 안 돼.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당연하겠지.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잘 보란 말이야. K가 1기에 R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렸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줄어드는 거지. 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K는 1기, 2기 나누어서 균등하게 소비하는 걸 선호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에 예산선은 기울기가 1 플러스 R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이때 초기 부전점 왼쪽에 예산선은 저축할 때, 그 다음에 오른쪽 예산선은 돈을 빌릴 때 선택 가능한 소비 계획을 의미한다. 그러면 초기 부전점이 M1, M2 만나는 요 지점 있지? 지점에서 왼쪽은 아까 뭐라 했어? 예산선 저축할 때 쓰는 거고 오른쪽 예산선 돈을 빌릴 때 선택 가능한 소비야.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소비니까 빌려서 소비하는 거야. 오른쪽은. 자, 그림 1의 무차별 곡선 효용은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블럭 모양의 우하향 곡선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원점을 향하고 있지. 블록하게. 이때 좌측 아래의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 위의 무차별 곡선일수록 효용은 높아. 그런데 효용은 높으니까 글로 가야 되잖아. 소득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점점점 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이는 매 시기에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은 증가하는데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C1, C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우측 위에 나타나므로 M1, M2에 비해서 C1, C2가 효용이 더 높아. 이는 C1, C2의 매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M1, M2에 비해 더 균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 지출액이 더 많기 때문에 효용도 높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위에 그림이래. 효용의 증가 방향은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그게 C1, C2 나왔지. 그지? C1하고 C2 지점이잖아. 그지? M1, M2보다 더 높단 말이야. 효용은. M1, M2는 어떻게 돼? 그럼 얘가 만나는 건 밑에 있잖아. 예산선 밑에 있는 게 M1, M2가 만나는 거고 C1, C2가 만나는 건 예산선에 딱 접한 거잖아. 그지? 자, 그림 확인했어. 따라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인 C1, C2에서 최적 소비 계획을 결정한다. C1, C2를 제외한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과 예산선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은 C1, C2보다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으며 효용 극대화 예산선 위쪽에 있는 소비 계획들은 K의 총소득 범위를 넘어가므로 그것도 안 돼. 알았니? 딱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K는 C1-M1을 대출해가지고 C1, C2의 소비 계획을 선택한다. 그러면 소비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대출. 이거 큰일 났네. 2기에 가면 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거든. 그럼 소비 지출액이 줄을 수밖에 없어. 이거 감안해야 돼. 알았니?
이제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갚을 돈이 많아지지. 그러면 이자율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한대. 여기 이자율 상승과 기울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한다 라는 얘기 있어. 이거 기억해야 되고,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또 중요한 그 정보가 나왔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시계 방향이니까 돌아가겠지.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볼래? 밑에 잠깐. 초기 부존, 저기 봐봐. 여기 예산선 기울기 있잖아. 가팔라졌지, 그지? 1기보다 2기 쪽으로 가팔라진 거야. 이게 이자율 상승 때문에 예산선이 기울기가 더 어떻게 보면 섰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한다. 시계 방향은 당연히 이쪽으로 도는 거니까 점점점 여기 지금 그림이 봐봐. 1기하고 2기에 여기 점점점이 있었잖아. 원래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건 이자율 상승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자율하고 원금하고 갚으면 쓸 돈이 없으니까 효용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K는 원래 그런 걸 선호하진 않지만 이런 결과를 낳는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그림 2 볼까?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최적 소비 계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만약에 빌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C와 C2에 맞추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에 변화한 것을 통해서 K는 이자율 상승하면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기에서 있잖아. 이자율 상승하면 1기 소비 지출액과 자, 빌릴 거냐 말 거냐 혹은 쓸 거냐 말 거냐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왜? 부담되니까 이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 2가지를 한번 볼게.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이 말은 효용이 있잖아. 자, 1기에서 있잖아. 많이 쓰면 효용이 늘어난다고. 그건 당연한데요. 여기에서 얻는 효용하고 나중에 잃어버리는 효용이 있잖아. 2기에서 잃어버린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야. 가치가 1기의 가치하고 2기의 가치가 있는데 2기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다고. 나중에 얻을 만족감을 생각하는 거야. 그걸 먼저 생각하니까 줄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 따라서 K는 2기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의 소비를 줄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든지 소비를 안 하든지 나중에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1기와 2기의 소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대체 효과 바꿨단 말이야. 1기에 소비할 걸 2기에 소비하는 걸로 대체했다고. 그런 뜻이야. 이런 걸 대체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 자주 쓰는 말이니까 알아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볼게. 2번째 이유는 왜 최적 소비 계획이 달라졌냐면 이자율이 상승했잖아. 그러면 상환해야 될 대출 이자가 늘어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 결과적으로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자를 많이 내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거를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소득이 줄었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1기에서. 그래서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 실제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K가 있잖아.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경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1기를 줄이고 2기도 줄인다.
자, 그럼 이렇게 총소득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기준은 총소득 변화다. 소비 계획의 변화하는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 양쪽 다 줄였어요, 여기는. 첫 번째 대체 효과 때는 1기의 소비 가치가 떨어지니까 1기를 줄여버리는 거야. 2기를 위해서. 근데 소득 효과는 다 줄여버린 거야, 양쪽 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인해서 K는 1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네. 그지?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충됨으로 서로 충돌해. 그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림 2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2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들어봐. 그림 2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는 얘기는 1기에 소비할 걸 미루어서 2기에 소비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아. 가치가 높아. 이게 소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 거야. 소득은 줄어든 건 맞긴 한데 그래서 대체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마무리할게. 이처럼 이 기간의 소비 모형을 통해서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제2기 모형을 한 거야 지금 분석.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자신이 벌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지, 두 시기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해서 소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지. 알았어?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 용어가 좀 필요한데 뭐냐면 그림 1번 다시 한번 볼래? 예산선이라는 건 예산선은 그 직선 우하향되어 있는 직선이지, 그지? 그림 1에 이 예산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버는 소득 M1, M2 총 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선을 연결한 거야. 그게 예산선이야. 그러면 이자율이 R인 경우하고 R인 경우 기울기가 마이너스 괄호 열고 1 플러스 R인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우하향 직선이 된다. 됐죠? 초기 부전점은 M1, M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다 연결하니까 저렇게 나온 건데 볼록하게 생겼고요.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 곡선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나온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 위에 무차별 곡선일수록 효용은 더 높다는 뜻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니? 그러면 우리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여기서는 C1, C2가 되겠지. 이 접하는 지점이 최적 소비 계획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봐봐. M1, M2에서 왼쪽은 저축이라고 했잖아. 오른쪽은 소비라고 했잖아. 근데 M1, M2가 소득인데 C1, C2가 최적 소비 계획선이래. 차이가 있지? 이게 돈이 모자라는 거야.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서 C1, C2를 거기다 맞추고 싶어. 근데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 더 높아진대. 그럼 빌리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1기에서 좀 소비를 줄이자. 그 나머지는 2기에 쓰자. 이게 첫 번째 대체 효과를 말한 거야. 두 번째는 소득 효과인데 결과적으로 이자를 많이 내다 보면 소득이 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 효과에 따라서 1기, 2기 모두를 다 줄여버린단 말이야. 조금씩. 앞으로 소득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줄여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윗글을 읽었으니까 물론 2기에서는 대체 효과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소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21번 봐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래. 1번. 소비자는 여러 기간에 걸쳐 자신의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자금 흐름도 없이 막 무계획하게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용도 있어. 2번. 이 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예산선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이거 아까 얘기했던 예산선 반비례 그 곡선이야, 직선이야.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의미하는 거고, 예산선 안에서. 그 다음에 3번. 이 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적 소비 계획이 해당되는 거고. 4번. 이 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초기 부전점을 기준으로 예산선은 시계 방향 틀렸지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지?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소비를 늘리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돼? 완만해지겠지. 완만해.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해지는 거야. 이거는 왼쪽에 보면 그 그림 이 바로 위에 보면 가파르게 변한다. 아까 선생님이 체크한 그런 부분이 있어. 이자율이 올라가면 시계 방향 가파르게 변한다. 근데 여기는 지금 틀렸잖아. 5번.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결정할 때 이자율, 현재 소득, 미래 예상 소득을 모두 고려한다. 이건 1번하고 같은 말이잖아. 정답은 4번이 틀렸다. 22번. 그림 1에서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 가, 그림 2에서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 나를 이해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1번. 가는 그림 1의 예산선에서 K의 효용이 가장 크게 하는 소비 계획이다. 그러면 예산선 안에서 최적 소비는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맞는 거야. 2번. 가는 그림 1에서 초기 부전점에 비해서 M1MT에 비해서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보다 균등한 소비 계획이다. 자, 가가 지금 선생님 확인을 해보는데 가를 확인을 안 해봤네. 가가 뭐야? 그랬더니 잠깐만. 가는 어디 갔어? 가. 그래서 최적 소비라는 건 최대한 소비를 말하고 소득 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이니까 1번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하는 소비가 맞고요. 2번 같은 경우 가는 그림 1의 초기 부전점에서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보다 균등한 소비를 원하는 거고, 각 시기라니까 1기, 2기를 말하는 거야. 이것도 맞는 얘기고. 3번. 가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가를 제외한 그림 1의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에 존재한다. 우측. 오른쪽에 존재한다. 우측에 존재한다고. 가를 제외했다 그랬잖아. 제외한 건 우측.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 지출액이 늘어났고 효용이 늘어났지만 예산선 범위를 넘어간 거니까 우측이 맞지. 그지? 4번. 가에 비해서 나의 소요 2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이자율 상승 인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위에 맞네. 그지? 2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가하고 나는 1기 소비 지출액과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는 대출액의 차이와 같은 거야. 소비 지출액의 차이는 대출액과 같은 거고, 그림 2에서는 C1-C1-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2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1기의 가치는 떨어졌고 2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니까 1기 때 소비를 줄이고 2기를 소비를 늘린 것은 대체 효과 때문이다. 즉 1기 대신 2기를 선택한 거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4번도 맞은 거지. 그지? 5번. 가와 나에서 대출액의 차이는 가하고 나의 1기 소비 지출액 차이보다 작다가 아니라, 여기 잘 봐봐. 나에서 이자율이 상승했지. 가에 비해서 이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인 상황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2기에서 이때 줄어든 대출액만큼 1기 소비 지출액은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대출액의 크기가 줄어든 1기 소비 지출액의 크기하고 대출액이 줄어든 거하고 이퀄이 되겠지. 그러면 가 1기하고 나 2기, 1기 가하고 나에서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는 대출액과 같다고 금방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그림 2에서 볼까? 그림 2에서 C1하고 C1-가 있지. 그지? 요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C1하고 C1-C1-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작다가 아니라 그 차이가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아. 알았니?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하고 같다라고 해야 돼. 같다. 가나에서
일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하고 같다. 대출액의 차이하고 소비 지출액의 차이는 이퀄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대출을 줄였거든. 대출을 그 줄인 만큼 그 소비 지출액도 똑같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만약에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소비를 하면 100만 원만큼의 소비가 늘어나겠지, 그지? 자기 총 예산선보다 소득보다 그만큼 그러니까 대출액이 늘어나면 지출액도 늘어나는데 대출액이 줄어들었잖아, 일기에서. 그만큼 지출액도 똑같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적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된다. 같다. 대출액이 줄어든 만큼 지출액도 동일하게 줄어들었다가 맞는 거야. 그리고 5번이 지금 잘못된 거지. 알았어? 자, 그럼 23번으로 가볼까?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거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자율. 현재 이자율이 1기는 100만 원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2기에서 1 플러스 R에 100만 원을 곱하면 돼. 여기 R은 이자율이야. 이자율이 0.1%면 얼마가 될까? 현재의 가치는 100만 원이고 1년 후의 가치는 121만 원이 되겠지. 이거를 현재의 가치를 현가라고 하고 미래의 가치를 내가라고 해야 하니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하는 걸 이자율이라고 그래. 그리고 반대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걸 할인율이라고 그래. 할인율. 이것도 알아도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이거.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건 1년 뒤에 121만 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야? 100만 원. 이란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100만 원을 1년 뒤에 가치로 하면 121만 원. 단 이자율이 0.1%죠. 10%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0.1. 그래서 현가에서 내가에서 현가 이거 계산하는 거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니까 할인율이란 말이야. 이처럼 미래의 특정 금액 가치는 이자율을 매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아까 뭐라 선생님이 할인율이라고 해서 분명히 이때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하는데 어떤 금액이 현재 지니고 있는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너 지금 100만 원 받을래? 1년 있다 120만 원 받을래? 그러면 안 받아요. 이자율이 10%라면 1년 후에 100만 원은 121만 원이잖아. 근데 120만 원이잖아. 그러면 안 받지 당연히. 아니면 너 지금 110만 원 줄게 받을래? 1년 후에 121만 원을 줄게 받을래? 안 받지. 아니 뭐 미래에 안 받지. 지금 받지. 왜냐면 121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 원인데 110만 원을 준다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 그런 거야. 자 그러면 23번 봐봐. 추론한 것에 가장 적절한 건 1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한대.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한다. 틀렸지? 왜? 1기 가치가 하락한다 그랬잖아 상대적으로. 근데 무슨 가치가 현재 가치가 올라가. 아니지. 2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동시에 하락하니까 둘 다 줄인다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대출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1기 때 소비 지출액을 줄여. 동일하게 2기 소비 지출액도 줄여. 하지만 1기보다는 2기의 소비를 늘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대체 효과로 늘리는 거야. 그러면 1기에 100만 원은 그러면 2기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보면 되겠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100만 원, 2기에 100만 원의 2기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기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임을 알 수 있어. 위에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 2기 특정 금액의 현재 가치는 결국 1 플러스 R로 나누어야 된단 말이야. 이때 이자율이 R이지 R. R이 상승하면 분모가 커지는 거야. 분자가 아니라 1 플러스 R 1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중에 R이 커지면 분모가 커져. 그러면 줄어드는 거잖아. 하락하게 되는 거잖아. 정답이네. 2번. 현재 가치는 하락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근데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거거든.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데 R이 이자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분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계산값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미래 가치로 하면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거야. 이자율이니까. 그러면 미래 100만 원이 만약에 0.1이라면 121만 원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121만 원을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1 플러스 R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100만 원이 나오겠지. 그러면 121만 원이 현재 가치로 하면 가치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같은 금액상. 그래서 하락하기 때문이다. 2번이 정답이란 말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할 때는 100만 원일 경우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 이자율은 0.1. 그래서 121만 원이 나온다. 근데 이 121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하면 100만 원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계산해 보면 현재 가치로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하면 떨어지지. 왜냐하면 1 플러스 R이 0.1이었다 0.2가 되면 121만 원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지. 그럼 봐봐. 3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일기 상환해야 되는 대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래. 감소하면 대출액 상환이 감소하면 좋은 거잖아. 그지? 소비 지출을 늘리겠지.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거라고 그랬잖아. 기억이 뭐야? 위에서 기억은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은 그 그래프에 보면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기 소비에 대한 일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한다 그랬잖아. 하락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액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출액이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4번 봐봐. 일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일기가 아니라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알았어? 현재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그랬지 하락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일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고, 그래서 저기 2번에 보면 동일한 이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그래서 설명을 써놓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래의 금액은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지만 미래의 그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는 1 플러스 R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R이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가 즉 이자율 R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이었던 게 121만 원인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는 2번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2번을 설명하면 돼. 그 다음에 24번.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은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진작을 통해서 보조금이네 보조금. 중요한 말이 보조금이야.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기대했다.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서 각국의 모든 소비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괄호를 묶어야지. 내년부터 알게 되었다. 그러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맞지? 그지? 각국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이 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이자율 변화는 고려하지 않다. 다른 요소는 없어. 소득만 늘어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냐면 모든 소비자가 이 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출을 많이 하면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다행히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지. 그러면 보조금은 소득의 일부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게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뜻이야. 지금 알았니? 1번 보조금 지급 이전 보조금 지급 이전인 올해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각국 정부는 예상한다. 틀렸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럼 예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비가 증가하겠지. 알았니? 당연히 증가한다고 봐야지. 야, 내년에 보조금 받으면 돼. 그걸로 메꾸면 돼.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야. 틀렸고. 2번.
보조금 지급은 대체 효과는 일으키지 않고 소득 효과만. 맞았어. 왜? 대체 효과가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소득 효과만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겠지.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니까. 알았어? 정답은 2번이네. 3번. 모든 소비자가 내년에 지급받을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올해 모두 소비할 것으로 각국은 예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지. 왜냐하면 1기하고 2기하고 모두 증가시키는 건 맞는데 모든 소비자가 보조금 지급으로 늘어날 예상소득 증가분의 일부를 올해 소비하겠지. 어떻게 전부 소비하겠냐. 말도 안 돼. 모두 소비하진 않을 거야. 알았니? 내년에 받을 건데 어떻게 지금 소비를 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4번. 소비자의 저축액과 대출액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의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저축액과 대출액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자율 변동도 없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잘못 짚은 거야. 알았니? 이건 저축하고 대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보조금인데. 그냥 소득만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하는 거고 그 소득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지출이 늘어난다고 얘기해야지. 이거는 틀렸어. 저축액과 대출액은 아무 관련이 없다. 보조금은. 5번.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틀렸네 벌써. 대체 효과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니까. 소득 효과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둘 사이의 관계는 없어. 알았니? 각국 정부가 내년에 소비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각국 정부는 예상한다.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증가할 거를 예상할 수 있겠지. 대체 효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휘 문제 한번 볼까? A부터 E까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상환하는 거니까 상환은 갚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 맞았어. B가 뭐야? B는 선호하다, 특별히 좋아하다 그런 뜻이야. 3번은 뭐지? 연결하다, 이어진 거를 의미한다. 이거 맞았는데 4번은 균등하다. 이게 고르기가 균일하다 그런 뜻이니까 맞았고 2번은 뭐야? 제외하다, 그지? 제외하는 건 빼버리는 거잖아. 없애는 게 아니지. 없앤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건 제외하다는 원래 있는 거에서 빼버린다. 즉 따로 떼어낸다 이런 뜻이야. 알았니? 여기서 없애다라는 건 뭐 없애버리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5번이 틀렸네. 그지? 5번이 좀 어감이 맞지도 않아. 알았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바꿔 쓸 수 없다. 빼버리다. 뺀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뺀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없앤이 아니라 뺀이 더 적당한 것 같아.